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 긍정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웨인 W 다이어이고 옮긴이는 최홍명님입니다. 펴낸 곳은 새벽이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웨인 W 다이어는 심리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동기부여와 자기계발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역경을 딛고 마침내 자기계발 작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웨인 주립대학교 교육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교 부교수로 지냈습니다. 30여 권의 저서를 썼으며 수많은 강연과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중시하는 의식혁명을 제창하여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꿈을 이루는 법을 강연하는 명강사로도 유명합니다. 투데이쇼, 투나잇쇼, 오프라 윈프리쇼의 고정 패널로 출연했고 주요 저서로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 오래된 나를 떠나라, 믿는 만큼 보인다, 마음의 습관, 생각 에너지, 의도의 힘 등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역은 바로 자신이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조정하는 끈을 쥐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 혹은 그 이외의 것에 의해 조종당하고 말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배할 수 없다면 당신은 희생자이다. 그렇다. 지배,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조종하는 끈을 쥐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 혹은 그 이외의 것에 의해 조종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자란 물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초래하는 희생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언동을 습관적으로 고스란히 지배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희생자란 타인의 명령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늘 아무런 의욕도 없이 일을 하거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짐으로써 필요 이상의 희생을 당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또한 희생자란 자신 이외의 어떤 힘에 지배되고 억압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힘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 당신은 결코 희생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희생자는 나약한 생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배당하고 속박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의 생활을 다스릴 만큼 강하지도 영리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자신을 조종하는 끈을 자기보다 영리하거나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슬며시 넘겨준다. 또한 희생자는 자신의 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 영위하지 못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심, 걱정, 공포 등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당신은 희생자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그러한 희생은 결코 아무 데서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즉각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획득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남을 협박할 필요도 없고 남을 복종시킬 필요도 없다. 그 누구도 자유를 화분에 심어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그것은 자유는 물론 그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자성가의 베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요구하게 마련이다. 자유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외의 삶은 모두 노예 생활과 다름없다. 만약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에 의해 속박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기 지배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써 본질적으로 희생자가 된 것이다.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것이 친구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당신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반드시 타인의 의사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책임을 지는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당신에게 자유와 책임은 양립할 수 없다며 이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당신을 힘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위협할 것이다. 자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못할 경우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진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죄의식에 빠져들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철학 강화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갈파했다. 이 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에픽테토스의 정의에 따르면 당신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띌 필요도 없고 남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다. 또한 자신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남을 협박할 필요도 없으며 남을 복종시킬 필요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요컨대 그들은 타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가 좌우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고용자이기 때문에, 상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따위의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마음껏 호흡하는 자유를 만끽한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뚜렷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책임 따위에는 결코 얽매이지 않는다. 대체로 당신의 인생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의 기본 방침을 잊지 않는 것이다. 즉, 당신 이외의 사람이 당신의 생활을 지배하려 할 경우 그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주지 말 것. 아니면 에머슨이 자기 신뢰론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오랜 세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한탄을 자주 듣곤 했다. 그녀는 무엇이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고선 결국 나를 배반했어요. 그에게 이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만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그에겐 의미가 없는 일이었는지 몰라도 내겐 무척 중요한 일이었는데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서도 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희생자가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란 남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걸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명랑한 사고가이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경질을 내지 않고 마음이 늘 평안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나의 경험과 삶은 한정되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누구도 나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좋아하는 형으로 나를 바꾸고 그런 나를 사랑하려 한다면 그런 사랑은 사양하겠다. 지금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회적 관습과 과거의 정신적 유산에 의해 희생당하기 쉬운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은 건전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까? 용기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용기란 비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와 맞서 대결하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용기를 내어 일어서지 않는 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용기란 비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는 것이다. 만일 한다면 최악의 경우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물어보라. 이것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라.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물리치기 위한 당신의 태도는 결코 자신에게 손해나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듯 당신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최악의 사태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빠졌는가? 나의 친구인 빌의 예를 들어보자. 단역 배우인 그는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어느 연극에 출연하기 위해 오디션을 받았는데 혹시 떨어지지나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실패했을 때 빚어질 최악의 경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그렇군.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배역을 받지 않은 지금의 상태일 뿐이겠군이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가 오디션에 합격한 것은 물론이다. 실패란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일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어쨌든 빌은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라는 자문을 해봄으로써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다음은 미국의 작가 해리스의 말이다. 용감하지 못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태도는 용기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다. 그렇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시계는 지나간 시각을 가리키지 않는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지나가 버린 시각을 가리킬 수 있도록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을 희생자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일을 미끼로 당신을 지배하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살펴본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의 경우이다. 이 밖에도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다음의 7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는 모두 과거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것들로서 당신을 비참한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다. 1.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함으로써 현안 문제를 지극히 교묘하게 피하려는 수법이다. 문제의 초점이 현재로 옮겨지면 당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비웃음을 받거나 거절을 당할 뿐이다. 왜라는 마술적 용어의 함정에 항상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될 뿐이다. 한편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배웠는가? 2. 처음부터 내게 상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처음부터 의논했더라면 상황이 호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얘기해줄 내용을 그땐 말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따름이다. 더욱이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그에게 처음부터 의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의 의도는 자신과 의논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는 죄책감을 당신에게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당신을 멋대로 주무르려고 한다. 한편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는 나와 미리 의논하면 좋겠다. 3.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이 교묘한 함정은 과거 당신이 인정했던 어떤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음과 같이 인정해야만 한다는 암시이다. 즉, 과거와 다른 행동을 하는 지금의 내 태도는 나쁘다. 나의 행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범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왜 유별나게 당신만 다르게 행동하는가? 라는 말로 당신을 힐책한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은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 새로운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편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행동은 전과 다르다. 나는 찬성할 수 없다. 4.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를 해? 이 또한 흔히 사용되는 교묘한 함정이다. 전에 했던 발언이 그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몇십 년 전의 일이든 혹은 상황에 따라 이미 당신 마음이 변했든 온 세계가 뒤집혀지든 그들은 그 말을 꼬투리 잡아 당신을 속박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 당신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비겁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중상모략까지 한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도 당신은 과거로 되돌아가 처음 했던 말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로써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달라졌다는 점을 믿게 하려고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고통이다. 5.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이는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회상함으로써 현재의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노이로제의 한 증상이다. 당신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반대로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걸. 역시 자신을 상처 입힐 뿐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일을 회상함으로써 당신은 현재를 헛되게 보낼 뿐이다. 한편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잘못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6. 어제도 당신의 경우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당신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말을 잠자코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희생되었다고 해서 당신 또한 희생될 필요는 없다. 한편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누구의 책임인가?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어떤 잘못된 일의 결과를 두고 로버트는 45%, 마이클은 35%,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다만 그들에게 죄책감만 심어줄 뿐이다. 한편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독은 인간을 단련시킨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 외에도 언제나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건, 누군가와 사랑을 하건, 방 안에 홀로 있건 간에 그 누구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는 없다. 이 피할 수 없는 고독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불가피한 진리를 의미한다. 고독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느낄 수도 있고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고독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단, 내가 나의 환자에게 용기를 갖도록 했던 것처럼 당신도 고독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살 수는 있다. 나의 환자였던 회사 중역인 46세의 랄프 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가 걷잡을 수 없는 고독감에 직면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열심히 신문을 읽는데 너무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까닭 모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24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가 소위 일심동체라는 부부가 서로의 일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그는 전혀 낯선 한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때 비로소 아내가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랄프 씨는 그 두려움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내게 상담을 하러 왔다. 처음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멀리 떠나버리든가 어쨌든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차츰 고독은 생각하기에 따라 구속과 불안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드디어 랄프 씨는 고독한 존재, 즉 혼자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다. 혼자라는 뼈저린 고독,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적인 감정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나와 상담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런 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자신을 몰고 갔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고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동안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내 역시 고독하며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많은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그래서 그는 아내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또 아내와 남들이 자기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독은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본받고자 한다면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의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언제나 혼자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반사회적이며 이기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은 남의 행동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다시 랄프 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고독한 하나의 외딴 섬이며 자기 자신이 각기 다른 섬과 섬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섬들은 저마다 기본적인 특색이 다르다는 사실도 아울러 깨닫게 되었다.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당신의 성공이나 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나쁜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할 필요를 느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당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좌절하고 마침내는 남이 지배하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게 될 거라는 얘기다.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성공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신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틀림없이 타인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들로부터 조종당하는 희생자가 될 것이다. 요란한 허풍쟁이의 전형으로 데릴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30대 후반인 그는 몇 년 전 실직을 한 후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 고심 끝에 상담을 하러 나를 찾아왔다. 지금까지 수십 군데 직장을 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러다간 끝내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상담하는 도중 내가 느낀 것은 그가 저명한 인사들을 들먹이면서 요란하게 떠벌리는 경향이 남달리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는 들추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인 듯했다. 물론 그의 자랑은 대부분 진실성이 없어 보였다. 한마디로 그는 늘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낙심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내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은 직장을 잃은 그가 자신을 패배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오직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잃게 되자 그때부터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했었는지를 증명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태도를 외면했고 그가 요란하게 허풍을 떨며 자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시하고 멀리했다. 심지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마저 그를 경원하였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데릴은 차차 자신의 결점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허풍이나 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도 다시 옛날처럼 그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가 직장도 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마음에도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다. 명상이란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편한 상태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지극히 간단한 과정이다. 육체를 건강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듯이 마음 또한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희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지나친 생각도 일종의 병이다. 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생을 자초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떠맡다시피 하면서 그 상태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 자체로서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멋진 일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일로 기억되는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아마도 그 일 자체에 몰두함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당신이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성생활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였는가? 아마 사랑의 행위에 너무 열중해 즐겁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고도 멋진 사랑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그 순간 틀림없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할까? 따위의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인들도 너도 나도 명상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눈부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욕망의 표현일 것이다. 명상이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마음의 휴식은 정기적으로 신체를 휴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명상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는가? 인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감정적인 원인에 의한 공포, 분노 혹은 욕구불만 등으로 말미암아 쉽게 체념하거나 손을 들어버린다. 그러나 희생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참고 견딘다. 그러므로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에든 쉽사리 굴복하지 않고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피해자들, 특히 무지하고 돈 없는 피해자들이 재판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가해자에게 내 멋대로 하라고 욕을 해주곤 곧 체념해 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쉽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그것이 진정 투쟁할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조금만 신중히 생각한다면 당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희생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떤 문제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다만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된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싸우려는 것은 도움은커녕 자신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허세를 부려봤자 피해만 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랠프 차렐의 저선 나는 어떻게 일상생활에 불평불만으로 수천 달러를 벌었는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일기를 보면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언제나 고객을 희생시키려 드는 상점주인과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한 소비자의 기록. 이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해내기 힘든 일일 것이다. 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신에게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차렐의 충고를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충고는 희생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인내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신의 결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혼란이나 분노 등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차렐은 자신과 대결했던 상점 종업원, 관리인, 극장 지배인, 은행원 등등 기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을성 있게 최후까지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결코 타인의 의사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대체로 남을 희생자로 삼는 데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참을성 있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히 천성이 약한 자들만을 만만하게 다루는 데 익숙해 있으므로 끈질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곧 단념해버리고 좀 더 호락호락한 희생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닥치면 양처럼 순해진다. 그들은 행동하기도 전에 권력자, 관청 등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에게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당신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은 낡아빠진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 뛰어넘은 애초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면 당신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단 최초의 장애물 그것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초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실패할 경우 그 뒤에는 더 큰 장애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극복하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내력을 발휘하기 위해 고집불통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만 하면 된다. 헨리 비치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내와 고집의 차이점은 전자는 강한 의지의 산물임에 반해 후자는 지독한 편협스러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밤낮 귀찮게 졸라대는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부모에게서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내가 끈질기게 풍선껌을 사달라고 졸라대면 엄마는 틀림없이 껌을 사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아이의 부모는 자기들이 아이에게 거절을 무시하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부모의 위험을 내세우기 위해 무조건 안 된다고 대답해버림으로써 아이를 희생시킨다. 대부분의 가해자들, 특히 조직적이고 관료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위의 부모들처럼 행동한다. 이런 가해자에게는 부모한테 귀찮게 구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물론 당신의 체면이 약간의 손상을 입겠지만 그들을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때도 인내심을 발휘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춤하는 순간 당신은 모진 채찍을 얻어맞고 희생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